자, 어제 나스닥이 강하게 3%가량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3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또 보여줬었고, 그로 인한 영향이 이더리움에게도 미쳐지게 되면서 3일 연속으로 또 하락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더리움도 똑같이 또 반등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제 바닥에서 어제 아침에 해가지고 단타로 또 나갔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사이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또 좋은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아무래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현재 패턴들, 자, 이더리움의 현재 패턴과 그리고 과거의 이 비트코인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더리움의 이제 떨어지기 직전의 흐름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2021년도 이제 3분기부터 해서 2022년도 1분기까지의 비트코인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노란 색깔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이 노란 색깔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200일선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두시고 보시면 200일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한번 설정해 두시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일선 구간들을 과거에 이탈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탈한 순간부터 어떻게 되나요? 이런 큰 투매라는 게 발생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이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이탈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 선을 지지해주고 200일선 지지해주고 강세 보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탈하는 순간부터 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자, 과거의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처럼 지금처럼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빠르게 회복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들 안에서 이전에 지지해줬던 지지 라인까지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2년도 1월 달에 급락을 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끼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큰 급락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차례 한 3, 40%, 35% 정도의 강한 반등이라는 게 나와줬었죠. 이게 이유 없이 이 거시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보인 게 아니라, 이의 반등이라는 것도, 이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유라는 게 동반이 돼야 이런 식으로 크게 급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대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2년도 1월 24일이었다는 것이죠. 행정명령. 자, 하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조금 안 좋은 이슈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었지만,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 보시다시피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라기보다는 제도권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런 기조가 나오게 되면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자, 이 암호화폐 산업을 이렇게 제도권에 편입을 시킨다라는 것. 기관의 자금이 이 당시에는 하나도 유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제도권에 편입을 시킨대요. 그러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시에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번에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나스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반등을 3% 넘게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 비트코인은 자,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자, 이전 이렇게 투매가 나왔던 위치 그 이상으로까지 35% 급등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나스닥 때문에 이게 이더리움이 이전 상승했던 지지 라인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이슈가 필요로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슈는 거시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라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암호화폐 규정, 자, 클래리티 법안이 한 차례 일정이 연기된 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보상 놓고 갑론을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지금 예측을 해놓으면 그에 따르는 예치해놓은 금액에 따라서 이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업이 전체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추후에 통과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은행에 예치해놨던 지금의 은행의 잔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고들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스테이블코인 들고만 있어도 똑같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시중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오늘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자방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서도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당연히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KB너시가 FOMC 양적 완화 폭탄, 자, 5월 주의보라고 되어 있죠. 결국 금리 인하를 빠르게 앞당긴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자,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물가도 많이 올라왔죠. 우리나라 물가 왜 많이 올랐어요? 돈을 많이 푸니까 올라온 겁니다. 물가 돈을 풀지 않으면 경기가 많이 침체돼요. 어쩔 수 없이 장단점이라는 게 뚜렷한 방법이긴 하지만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양적 완화, 금리 인하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언제? 5월 달에.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마구마구 풀리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착시 효과가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짜장면을 8,000원에 사 먹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짜장면이 그냥 대략 예시로 들어서 8,000원이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8,000원이던 짜장면이 12,000원에 가겠죠. 이게 자산 가격이 12,000원으로 올라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착시 효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 강하게 반대를 보여줬지만 당분간은 일단은 나스닥이 좀 더 회복해주고 안정된 흐름들을 또 같이 보여주게 되었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이 이렇게 하나씩 터져줬을 때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강세를 보이면서 최소 380만 원에서 390만 원대까지는 이게 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이 자리는 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현재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고요. 횡보하는 흐름들이 또 나와줄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매수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90만 원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평단은 390만 원 이하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단이 얼마인지 그런 비중에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나 현금 비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잘 하시면 되시겠지만 현재 혼자서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제 비중이나 평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이런 전략을 구성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자, 어제 저희 이제 이더리움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해가지고 이더리움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더리움 매수하시고 비트코인이나 리플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단타로라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작하기 전에 잡아드리면서 비트코인은 한 10% 좀 넘게 또 리플은 20% 정도 수익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실지 저희는 단타로 일단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장기로 들고 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리플이나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전략을 다시 한번 더 세워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은 요 고정 댓글란에 링크 보이시잖아요.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 눌러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로 해가지고 링크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구독자방이 보이시고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리플, 뭐 코인 전체적으로 해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좀 이따 이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 저항 구간들 자, 이 저항 구간들은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이 강하게 지지를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보이게 되면 최소 여기서 여기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리플, 뭐 도지코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이런 자발트 코인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고 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코인들 중에서도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가만 놔두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양적 완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3월달 이후부터 해서 이런 이슈들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반기 회복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클래리티 법안의 일정이 좀 연기가 되었더라도 2, 3월달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얘기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6월 전에 이 중간선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되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지지 라인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우리 앞으로 흐름들을 보면서 이 저항 구간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